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130쪽 봐주세요. 130쪽에 개발법에서 이제 맨 뒷부분 조금 남아있고 요거 끝난 다음에 이제 정비법 들어갈 겁니다. 자, 21번 보시면 개발법상 환지 등기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거 됐는데, 자, 우리 사후 절차로서 하는 환지 등기를 얘기하죠. 시행자가 단독으로 신청합니다. 시행자 단독 신청주의고요. 환지 처분 공고 14일 내에 등기를 촉탁하거나 신청해야 된다. 시기는 환지 처분 공고 14일 내에, 그리고 등기를 촉탁하거나 신청해야 된다. 강제주의죠. 신청 강제주의. 일반 등기법이랑 다릅니다. 단독 신청 이후 일괄 신청, 한꺼번에 신청하는 걸 전제로 하고 있고요. 신청 강제주의가 적용됩니다. 3번 등기를 요하지 않고 권리 변동의 효과가 발생하나 등기를 마친 뒤가 아니면 취득한 토지를 처분할 수 없다. 자, 이건 뭐 민법의 그 얘기 아닙니까? 일단 사후 절차로서 등기를 얘기하는 거죠. 4번에 환지 처분 공고가 있은 때로부터 실제 환지 등기가 있을 때까지 일체의 다른 등기를 할 수 없다. 일체의 이 말이 들어가서 틀린 겁니다. 보통 환지 처분 공고가 있는 때로부터 이제 등기 신청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때로부터 실제 등기가 있는 데까지 중간에 다른 등기를 하게 되면은 등기 신청한 등기 받을 사람의 등기 취득이 방해될 수 있기 때문에 중간에 다른 등기 못 하는 게 원칙이지만 예외가 하나 존재하죠. 예외가 환지 처분 공고일 전에 이미 등기 원인이 생긴 것임을 확정일자 있는 서류로 증명이 되면 그 전에 할 수 있다는 예외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일체 다른 등기를 못하는 게 틀렸죠. 그 다음에 3번에 5번에 환지 등기에 대해서는 대부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당연한 얘기가 돼요. 그래서 4번만 틀렸습니다. 22번은요. 개발법상 환지 방식의 사업 절차에 관한 내용이 다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환지 등기는 시행자 단독으로 한꺼번에 일괄하여 등기를 촉탁 신청하여야 한다. 의무 정확합니다. 이번에 환지 처분이 공고된 때로부터 시행자의 신청과 촉탁에 한 환지 등기가 있을 때까지 다른 등기를 할 수 없다는 게 원칙이죠. 여기는 뭐 원칙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까처럼 일체 그런 말이 되면 틀리겠지만, 3번에 도시개발 사업으로 종전에 임대료 지료 기타 상류가 불합리하게 되면 당사자는 계약 조건에 불구하고 장래에서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임대료 증감 청구를 통해서 당사자에게 권리 조정을 하죠. 임대료 증감 청구. 4번에 임차권 등의 목적 달성에 불가능하다. 그러나 목적 달성에 불가능할 정도라면 임대료 증감 청구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장래에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계약을 해지했을 때는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손실보상은 소유자에게 청구해야 된다. 뒷부분이 틀렸습니다. 원래는 소유자에게 청구하는 게 맞습니다만, 이게 사업 시행으로 빚어진 일이기 때문에 든든한 시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고, 그 시행자는 나중에 소유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 이런 구조로 돼 있어요. 그래서 꼭 소유자에게 청구해야 되는 게 아니고 시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5번의 위 3, 4의 경우 환지 처분이 공고된 때로부터 60일 내에 행사해야 된다. 이 3번, 4번 임대료 증감 청구나 권리포기 계약 해지는 60일 내에 행사하는 것이죠. 환지 처분 공고일로부터 60일 내에. 이거는 뭐 예정제 할 때서 이걸 끌어다 썼기 때문에 똑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23번은 개발법상 감가보상금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감가보상금은 1번 환지 방식의 사업 시행에 있어서 사업 시행 후의 토지계획 총액이 사업 시행 전의 총액보다 감소한 때의 그 차액을 보상하는 것, 이게 감가보상금 뜻이죠. 그래서 청산금과 다릅니다. 우리 청산금은 개별 토지에 대해서 주고받을 때 그 모자라고 남는 것을 현금으로 청산하는 게 청산금인데, 이 감가보상금은 토지계획 총액을 비교합니다. 총액 대 총액으로 비교를 해서 사업 시행 후의 총액이 오히려 사업 시행 전의 과거 총액보다 오히려 감소가 됐다. 드문 일입니다만 만약에 감소가 되면 그 차액을, 감가된 그 차액을 소유자 등이 손해봐서는 안 되기 때문에 소유자 등에게 지급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감가보상금 지급 의무, 청산금과는 별도로. 이번에 행정청의 시행자는 감가보상금 지급 의무가 있다. 행정청의 시행자에게만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비행정청은 이런 지급 의무 없어요. 만약에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라면 주로 환지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토지주나 조합이 될 텐데, 토지주나 조합 같은 경우에 오히려 감가보상금 지급 의무를 인정하더라도 큰 의미가 없어요. 만약에 조합이 소유자에게 지급한다? 그럼 조합원에게 주는 거 아닙니까? 조합원 돈으로 조합원에게 준다.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정청의 시행자에게만 인정되는 의무를 하는 거. 3번의 감가보상금은 토지 소유자나 임차권자 등에게 지급하라. 소유자 외에 임차권자 등 권리자에게 지급하는 걸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유자에게만 지급한다는 틀리고요.
4번에 조합이나 토지 등 토지 소유자는 감가부상금 지급 의무가 없다. 아까 행정청이 시행자만 지급 의무가 있으니까 조합이나 토지 소유자는 아니죠. 없다니까 맞는 얘기고. 5번에 청산금으로 받을 금액이 있으면 그만큼 공제를 하고 지급하라. 이게 틀린 게 청산금과 감가부상 전혀 별개 제도이기 때문에 청산금 지급 유무와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독자적으로 지급하는 게 감가부상금이 되기 때문에 틀린 겁니다. 자, 우리 보직 중에서는 자, 예를 들어 1번에 행정청의 아닌 시행자가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행한 처분에 불복이 있다. 그러면 누구에게 행정심판 제기하느냐? 국회법에서 배웠던 원리랑 똑같습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에게 제기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한 처분에 행정심판을 제기한다면 그 시행자에게 제기하는 게 아니고 시행자랑 관련된 행정청.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는 지정권자가 개발법에서는 시행자를 지정하기 때문에 지정권자에게 제기한다. 2번이 되는 겁니다. 원리가 같죠? 그 다음에 2번에 도시개발구역의 시설 설치에 관한 규정이다. 옳지 않은 거. 도시개발구역에서 시설 설치는 원칙은 시행자가 설치를 합니다만 일부는 설치 의무자를 따로 정해놨어요. 자주 나온 건 아니고 한 번 나온 것에 불과한 건데 1번의 도로와 상하수도 시설은 지자체가 설치한다. 여러 가지 기반시설 중에서 도로와 상하수도 두 가지는 대표적으로 지자체가 설치 의무를 집니다. 2번에 전기나 가스 공급시설, 지역 난방시설 해당 지역에 그 시설을 공급하는 자가 설치한다. 예를 들어 전기나 가스나 지역 난방시설처럼 이 전문적인 것은 시행자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공급하는 자가 예를 들어 전기라면 한전이 설치 의무를 진다는 겁니다. 통신시설의 설치 역시 전문적인 분야의 통신시설 설치는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가 설치한다. 이것도 맞아요.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가 결국 공급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1, 2, 3번이 전부죠. 도로와 상하수도는 지자체가, 전기, 가스, 지역 난방, 통신시설은 각각의 공급하는 자 또는 서비스 제공하는 자가 설치. 다른 건 이제 시행자가 설치하겠죠. 4번에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전기시설을 사업시행자가 지중선로로 설치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는 공급하는 자, 설치를 요청한 자가 각각 2분의 1 비율로 설치 비용을 부담한다. 보통 이제 설치 의무자가 자기가 설치 비용을 내서 설치를 하거든요. 의무자가 부담하는 게 원칙이라 전기시설이라면 공급하는 자 한전이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 전기시설을 지중선로로 설치해 줄 것을 시행자가 요청했다라면은 보통 전기시설은 전부 때는 이제 그 위에 세워서 공중으로 이렇게 통과시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중 땅에 묻는 그런 선로로 설치를 한다라면은 요게 돈이 훨씬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급하는 자가 다 내라 그러면은 요거는 좀 부당해요. 그래서 원래 내야 될 사람이 시행자와 이 특수 설치를 요청한 요청한 시행자가 각각 2분의 1씩 부담하라. 그래서 반반씩 내는 게 적합하죠. 그리고 다만 이때도 전부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전기세를 공급하는 자가 3분의 1, 설치 요청한 시행자가 3분의 2 비율로 부담한다. 이게 서로 바뀌어야 됩니다. 원래는 4번처럼 특수설치를 요청하게 되면 반반씩 내는 게 공평합니다만 전부 환지 방식일 때는 시행자를 좀 더 도와주겠다는 차원에서 다시 4번에 대한 예외로서 공급하는 자가 좀 더 많이 내라. 공급하는 자가 3분의 2, 요청한 시행자가 3분의 1 이렇게 내는 거 요거 한 번 나온 적이 있죠. 그래서 5번이 틀렸습니다. 3번에 개발법상 도시개발 채권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거 도시개발 채권. 자, 우리 도시개발 채권은 말 그대로 도시개발을 위한 채권이다. 이름이 그대로 그렇게 붙어있기 때문에 이 채권을 발행해서 생긴 재원 가지고 도시개발 사업을 해서 쓰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름이 그렇게 지어져 있지 않습니까? 자, 도시개발 채권은 시도지사가 국장의 승인을 얻어 발행한다. 이게 틀렸습니다. 발행권자는 시도지사가 맞아요. 주로 도시개발 사업에 재원을 마련한다면 우리 도시개발 사업은 시도 단위에서 주로 하기 때문에 원칙 구역지정권자가 원칙이 시도지사, 대도지사 아닙니까? 주로 시도 단위에서 하기 때문에 시도지사가 발행하는데 국장이 아닙니다. 행정안전부 장관 승인을 얻어야 돼요. 행정안전부 장관. 우리 이 책에서도 그 해설에 행정자치부 장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얼마 전에 정부조직법이 바뀌어서 지금 행정자치부는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그냥 해석하시면 됩니다. 뭐 줄이면 다 행정 아닙니까? 행정? 그래서 이 도시개발 채권의 승인권자가 특이한 행정안전부 장관이다. 그 점에서 이제 그거를 물은 거예요.
그리고 도시개발채권은 도시개발사업이나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것, 개발사업의 재원, 도시계획시설사업 재원,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재원이 되는 걸 얘기합니다. 3번의 소멸시효는 원금은 5년, 이자 2년. 요거 했던 게 제가 원금 바로마다 온금에서 5년, 이자는 2니까 2년. 이렇게 했던 거. 그 다음에 수용 사용 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 사업의 경우에 공공시행자가 공사에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도시개발 채권 매입 의무가 있다. 공표에 나오는 4가지 채권 중에서 유일하게 매입 의무가 있는 채권이 이 채권이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이 채권은 도시개발 사업에 도시계획 시설 사업에 재원이 되는 채권이라 공익성이 강해서 사고 싶은 사람이 사는 게 아니고 일정한 사람이 사야 될 사람이 사야 됩니다. 매입 의무가 있는 걸 얘기하죠. 그래서 결론은 공공시행자는 안 사요. 공공시행자는 안 사고 이렇게 공공시행자와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해서 도급계약 체결하게 되면 이익을 보지 않습니까? 그 이익의 일부를 사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5번처럼 민간시행자로 지정받은 자는 역시 사야 됩니다. 매입 의무를 져요. 민간시행자. 민간시행자로 지정받으면 그 시행자 지위를 취득했으니까 이익 볼 것이고 그 중에 일부를 사라. 또 하나가 국회법상 개발행위 허가 중에서 형질변경 허가를 받은 자까지 삽니다. 형질변경 허가를 받게 되면 형질변경 허가를 받은 것만큼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 중에 일부를 사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매입 의무. 그래서 뭐 다른 것들 다 익히시고 1번만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4번의 개발법상 도시개발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했는데 도시개발조합은 이거 기출문제죠. 토지 등의 매수 등의 일부를 지급하기 위해서 사업식으로 조성된 토지랑 건축으로 상환하는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전부가 다 들었습니다. 도시개발조합이 발행할 수 있는 거 아니죠? 조합이 발행하는 게 아니고 시도지사가 발행한다 그랬죠. 틀렸고 또 매수의 일부를 지급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것도 아니죠. 우리 매수의 일부를 지급해서 발행하는 채권은 그 일부를 지급하기 위해서 토지나 건축으로 상환하는 채권은 도시개발 채권 뜻이 아니고 토지 상환 채권 얘기잖아요. 도시개발 채권은 아까 도시개발 사업이나 도시계획 시설 사업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정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통째로 다 틀렸고 이번에 도시개발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 발행 총액에 대해서 국장의 승인, 국장이 나올 일이 없죠. 승인권자라면 개발채권은 행안부 장관이라 했잖아요. 행정안전부 장관. 그래서 이것도 틀렸고요. 3번의 도시개발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로부터 기산하여 원금은 5년, 이자 3년이고 이자 2년이 되겠죠. 4번의 도시개발채권의 상환은 5년부터 10년까지 범위에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따로 정한다. 아니 상식적으로 이 상환 기일을 기획재정부 장관이 왜 나서서 정하겠습니까? 보통 상환일이나 이자 같은 경우는 발행자가 정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시도지사가 발행하기 때문에 시도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장관이 할 거 아니죠. 그 다음에 개발행위 허가로서의 토지 형질 변경 허가를 받은 자는 도시개발 채권을 매입해야 된다. 이게 맞죠. 아까 얘기했던 거. 그 다음에 5번은 도시개발 사업의 비용 부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됐는데 작년 문제니까 한번 물어보죠.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도시개발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행자가 부담한다. 이 비용 부담 얘기는 국계법에서 배웠던 도시계획 시설 사업의 비용 부담 얘기랑 거의 같습니다. 이것도 똑같은 도시계획 사업 아닙니까?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 비용도 원칙은 시행자가 부담하는 게 원칙인데 뭐 이익을 받는 지자체가 있으면 이익을 받는 지자체의 비용 부담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는 경우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 또 국토개혁부랑 똑같다는 거죠. 자, 이번에 지자체장이 발행하는 도시개발 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부터 기산에 원금은 5년, 이자 2년 맞고요. 3번에 시행자가 지자체인 경우는 공원, 녹지, 조성비 전부를 국고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지자체가 시행을 한다면 국고에서 전부를 다 보조, 융자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데 뭐 정답과는 관련 없는 들러리 지문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런 걸 어떻게 바꿔서 내겠습니까? 중요하지 않은 것을. 4번에 시행자는 공동호를 설치하는 경우는 다른 법률에 따라 그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공동호 설치되는 비용을 부담시킬 수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결론은 그냥 3번, 4번은 다 그냥 들러리 지문에 불과하고 뭐 1번, 2번, 5번 중에서 중요한 부분에서 문제는 낸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정답은 5번에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비용 부담에 대해서 대도시장과 시도세 간의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다. 기획재정부 장관 결정. 기획재정부 장관이 아니고 역시 행정안전부 장관의 결정에 따른다. 그래야 됩니다.
자, 우리 이제 비용 부담 시킬 때 이익을 받는 지자체가 있으면 그자와 행정적인 시행자가 협의를 하는데, 협의가 안 되면은 바로 윗사람이 책정해 준다. 만약에 서로 당사자 간이 같은 도에 있다면 도지사가 결정. 둘 이상의 시도, 여기처럼 시도 간에 걸쳐 있다면은 장관 중에서 장관이 결정하는데 요게 행안부 장관이죠. 그래서 행안부 장관이 국회법이나 여기나 이렇게 이제 비용 부담 시킬 때 둘 이상의 시도 간에 협의가 안 될 때 행안부 장관, 그리고 아까 도시개발채권의 승인권자 행안부 장관, 요 두 군데서만 공부선 전체 나오지 다른 데서는 다 안 나옵니다.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이제 개발법이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정비법 들어가는데, 이 정비법이 6가지 법 중에서는 제일 까다로운 게 개발법과 비슷해서 비교를 해보십니다만, 정비사업이 6개나 되기 때문에 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개발법에서도 틀을 잡았듯이 정비법에서도 정비사업의 틀을 기본적으로 갖춰놓고 이 틀 범위 속의 틀을 생각하시면서, 그리고 정비사업의 6가지 정비사업의 특징을 반드시 생각하시면서 풀어야, 그래야 어려운 부분이 쉬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그런 개념부터 구별하시고 왜 달라진지를 구별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개발사업과 아주 비슷해요. 우리 정비사업이 진행되는 흐름부터 먼저 항상 떠올리셔야 되는데, 정비사업은 먼저 제일 처음에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정비사업의 기본 방향을 정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정비계획을 수립을 하고, 기본계획 법원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비구역을 지정하게 돼 있어요. 정비구역을 지정을 합니다. 구역을 지정했으면 그 다음에 이 사업의 시행자가 누가 되는지 공공과 민간 나눠볼 수가 있고, 민간 중에서 조합을 대표적인 시행자로서 이제 아주 중요하게 다룰 겁니다. 시행자가 사업 시행계획을 작성해서 이 시행계획에 대해서 인가를 받게 되면 사업 시행권을 따는 절차가 되겠고, 사업 시행권을 땄다라면은 분양에 관련된 사항을 당사자에게 알려주는 분양 통지 및 공고를 통해서 분양 신청기한을 당사자에게 알려주고, 이때 알려주는 분양 신청기한 동안에 분양 신청을 받아서 신청 안 한 사람이 있으면 현금 청산해주고, 신청한 사람이 분양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그자에게 무엇을 줄지 관리처분계획을 그 다음에 수립하는 겁니다. 관리처분계획을 수립을 해서 이 관리처분계획에 대해서 이제 인가를 받게 되면, 관리처분 인가고시가 있게 되면 비로소 공사를 시작할 수가 있고, 그전엔 시작 못해요. 이때 공사기한을 이렇게 표시한 거죠. 공사를 시작해서 공사 끝났을 때 준공 인가 공사 완료 고시 후에 부동산을 관리처분계에 따라 넘겨주는, 그래서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관리처분계에 정하는 자에게 이전 고시하는, 이게 권리이전 고시 파트죠. 권리이전 고시 파트에서는 이제 소유권이 넘어갔을 때 기타 권리가 동시에 무엇이 넘어가는지를 적극적으로 정하고 있고, 사후 절차로서 이제 등기가 나올 겁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틀을 잡으시고, 이 기본적인 틀도 개발법과 항상 비교를 해보셔야 되는데, 개발사업과 정비사업은 똑같은 도시공기획사업에 속하니까 서로 비슷하잖아요. 이 두 부분 빼놓고는 나머지는 법이 달라서 말이 다를 뿐이지 개발법과 순서까지 똑같은 겁니다. 둘을 서로 비교해 보셔야 돼요. 항상 정비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은 정비라는 게 망가진 거 고치는 것이라, 예전에 이미 개발돼 있던 것이 오래돼서 낡았을 때 고쳐주는 게 정비사업이기 때문에, 새로 신도시 개발하는 도시개발사업과 비교를 해본다면은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과 비슷해요. 우리 환지 방식이라면은 종전에 땅 가진 사람이 자기 땅을 제공하고 사업에 참여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정비사업도 종전에 가지고 있는 낡은 토지나 건축물을 사업을 해서 제공하고 새로운 것을 받으려고 들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개발부상 수용 방식처럼 돈 받고 나갈 사람들이 아니고 사업에 참여해요. 그래서 환지 방식이랑 비교를 해보시는 건데, 그래서 그쪽이랑 비교를 해보시면 우리 개발법에서 개발계획부터 나오죠. 그것이 여기는 정비계획이랑 비슷합니다. 그쪽의 개발구역이 정비구역이고요. 그쪽의 시행자가 여기 시행자고, 그쪽에서도 조합은 환지에서만 시행자가 된다 그랬죠? 여기 조합이랑 비교를 해보시는 거예요. 성격 다 똑같고 차이점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실시계 인가고시, 여기는 사업시행 인가고시, 같은 얘기입니다. 사업시행권을 따는 실시나 시행이나 같은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는 없고, 이제 그 다음에 환지 방식에서 환지계획 나오죠. 환지계획 뒤에 여기는 관리처분계획이라고 이름을 쓰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쪽에서 공사 시작하고 끝났다. 그쪽에서는 준공검사 공사완료 공고, 여기는 준공인가 공사완료 고시, 같은 얘기죠. 그 다음에 공사 끝난 다음에 환지 처분하라, 여기는 환지라는 말을 못 쓰니까 관리이전 고시 이렇게 하죠. 환지계획에 따라 환지 처분하듯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관리이전을 합니다.
이렇게 말이 다를 뿐이지 순서 똑같아요. 둘을 서로 비교해 보시는 걸 당연히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만 있는 것까지 추가를 시키면 정비사업이 완성되고, 항상 이 정비사업은 이 흐름을 묻는 문제도, 이 순서를 묻는 문제도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이게 왜 들어가느냐 하면은 이건 정비법의 특징 때문에 그래요. 개발법과 구별되는 특징 때문에. 자, 우리 정비사업은 옛날에 개발되어 있던 것을 고쳐주는 게 정비사업이기 때문에, 예전에 엄청난 개발이 있었다, 엄청난 개발이 있었다면 지금 와서 오랜 시간이 지나서 지금 정비사업을 해야 된다면 옛날에 많이 했던 것만큼 지금 정비사업을 굉장히 많을 거예요. 한꺼번에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비사업을, 어느 정비사업을 먼저 추진하고 나중에 추진할지 방향 정하는 게 여기엔 필요하죠. 개발법에서는 바로 신도시를 개발할 때 바로 하기 때문에 따로 방향 정할 필요가 없어요. 개발할 필요가 있으면 개발계획 수립해서 바로 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방향 정하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이렇게 엄청나게 개발이 되어 있는 걸 전제로 해서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나중에 보시면 기본계 정비 기본계획은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이나 자치시, 자치도 시장이 수립을 해요. 특광시군 중에서 군수는 수립을 아예 안 하는 게, 군이 옛날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될 정도로 개발이 엄청나게 옛날에 됐다라면 벌써 시로 승격이 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 정도로 개발되는 곳이 아니잖아, 군은. 그래서 시상에서 수립하지 군수에서는 수립 안 한다. 이것이 옛날에만 너무 많이 개발된 걸 전제로 해서 여기서만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요 분양통지 및 공고도 여기서만 추가적으로 이 사이에 들어가는 게 환지계획과 관리처분계획 차이 때문이죠. 우리 개발법에서 환지계획은 필지별로 수립하는데, 필지별로 종전의 땅에 대해서 어떤 땅을 줄지를 정하지 않습니까? 관리처분계획은 분양 대상자별로 수립한다라고 제가 환지계획을 딱 언급을 했을 겁니다. 이건 분양 대상, 서로 종전의 땅, 부동산에 대해서 무엇을 줄지 정하는 건 비슷해요. 그런데 거기는 필지별, 여기는 분양 대상자별. 분양 대상자라는 게 분양 신청한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리처분계획에서 분양 대상자를 가리기 위해서는 그 전에 분양 신청이나 알려주고 신청위원회에 신청을 받아보는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리처분계획 전에 분양통지 공고가 나오는 것이고, 환지에서는 필요 없잖아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분양통지 공고와 분양신청위원 이 부분들, 그리고 주택 줄 때 기준을 우리 앞에서 입체 환지할 때 끌어뒀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완성을 해야 되고, 그리고 여기서도 정비법에서 행정청을 정리한다면 개발법처럼 행정청 정리가 쉬워요. 자, 우리 정비법에서는 개발법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작은 사업 아닙니까? 작은 사업이라서 행정청이라면은, 정비사업과 관련된 행정청이라면은 대부분 기초지자체장인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주로 한다. 시장, 군수, 구청장. 물론 자치시, 자치도에서는 시장, 군수 등이 하는 일을 자치시장, 자치도지사가 그대로 하기 때문에, 자, 다 쓰면 자치시, 자치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이 주로 한다. 줄여서 이거를 시장군수라고 그냥 줄여서 부르기도 합니다. 약속을 해놓고. 그래서 이렇게 다 쓰거나 이렇게 시장군수라고 하는, 이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작은 사람. 둘 빼놓고, 이거 따로 기억하셔야 돼요. 둘 빼놓고. 아까 기본계획은 시장 이상이, 정비구역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자치시, 자치도, 시장, 군수. 예외적으로 구청장 등도 가능합니다. 구청장도 가능해요. 요 둘을 따로 기억하시고 나머지 정비사업에 관련된 행정청이다 다 시장군수로 보시면, 이런 거 잘해두세요. 그냥 정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오는 정비계나 이 뒤에 나오는 행정청도 다 시장군수예요. 정비사업에 관련된 사람이라면. 그럼 우리가 이걸 정리했을 때 보세요. 사실상 여기서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기서만 이렇게 복잡하게 써놓은 것 같지만 여기서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게 정비사업이 자체로 작은 사업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자치시, 자치도에서는 그 사람이 혼자 다 하는 거예요. 자치시, 자치도에서는 자치시, 자치도지사가 기본계획 수립하고 그 범위 내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그 사람이 스스로 구역 지정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일도 다 자치시, 자치도에 다 합니다. 시군에서도 그 사람이 다 해요. 시장군수가 다 하지 않습니까? 정비계획 수립하고 구역 지정하고 나머지도 다. 물론 군수만큼은 기본계획에서 빠지죠. 나머지를 군수가 하는 것이죠. 이렇게 정비사업이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자치도 시군에서는 그 사람이 다 한다 보시면 되는데, 어디서만 차이가 나냐면은 특별시, 광역시장이 하느냐 구청장이 하느냐. 여기 구청장에는 광역시 밑에 있는 군수라면 제가 항상 광역시 밑에 있는 군수는 구청장처럼 봐주시라고 했으니까 이거 포함한 개념이죠.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기본계획과 정비구역만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지정을 하고 나머지가 구청장이 이렇게 돼 있는 구조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예를 들어서 특별시, 광역시장이 기본계획을 수립해놓으면 정비계획은 기본계획 범위 내에서 구청장이 수립을 하고, 보통 구청장이 수립을 한 다음에 예외적으로 구청장이 하는 경우 있죠. 이거는 긴급한 경우에만 구청장이 직접 지정을 하지, 보통에 다른 얘기 없으면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구역 지정하기 때문에 구청장이 특별시장, 광역시장의 구역 지정을 신청하면 이 사람이 지정을 해주면 나머지를 구청장이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요거는 이제 둘 빼놓고 나머지 시장을 수라는 점에서 미리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요렇게 틀을 잡으시되 항상 정비법이 복잡하면 6가지 정비사업 때문이다. 이 개념을 정확하게 잡아두시고 여기에 따라서 개념 자체뿐만 아니고 응용하는 것도 다 요 개념이 생각나면 되기 때문에 아주 제일 중요한 개념이죠. 주거환경 6가지 사업은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주택재개발사업과 주택재개발사업과 주택재건축사업과 주택재건축사업과 도시환경 정비사업, 이렇게 4가지 사업이 전통적으로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4가지 사업 잘 안 될 때 대비해서 나중에 소규모 사업으로서 추가된 2가지 사업까지 해서 6가지가 되는데요. 주거환경관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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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가로주택 정비사업까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6개가 있는데 항상 정비사업은 여러분들 잘 다 해오셨겠지만 나머지 다른 정비사업과 구별되는 특징성, 그것부터 이제 중요하게 정리를 해야 되죠. 포인트죠. 그래서 일단 제일 처음 얘기할게. 이 도시환경 정비사업이 다른 정비사업과 일단 구별이 됩니다. 나머지는 다 주거환경이기 때문이죠. 요거만 도시환경이고 나머지는 다 주거환경이에요. 그러면은 보통 옛날에 개발된 곳이 이제 주상공에서 주로 하는 게 정비사업인데, 나머지 주거환경을 위한 건 주로 주거지역에서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주거환경이 아닌 도시환경이 의미하는 바는 주상공 중에서 상업지역, 공업지역. 옛날에 상업지역, 공업지역이 지정돼서 개발이 쫙 됐는데 이것이 오래돼서 지금 낙후돼서 기능회복이 필요하다. 간단하게 줄이면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의 기능회복이 목적인 사업이 도시환경 정비사업이 돼요. 그래서 이제 일단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요거 이 관리사업과 개선사업을 헷갈리면 안 됩니다. 여기서 주거환경 개선이다, 관리다 하는 것은 요 글 빼놓고는 다 똑같잖아요. 관리는 관리하는 차원이고 개선은 크게 고치는 개선이기 때문에 개선사업이 나오든 크게 고치는 것이라 항상 달동네를 연상하셔야 됩니다. 우리 법적으로는 도시 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그런 달동네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크게 고치는 거예요. 그럼 주거환경 관리는 관리하는 차원에 머물러 있어서 소규모 사업. 왜 소규모냐 하면은 이것이 일단 다른 사업과 구별되는 특징이 보통 정비사업은 낡은 주택이 있고 낡은 정비 기반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주택 등과 정비 기반설, 주택 등도 낡은 게 있고 정비 기반설 공동 요소를 합쳐서 정비 기반설 등 이 2가지 시설이 있을 때 둘 다 고쳐주는 게 보통 정비사업에서는 있어요. 그래서 관리사업 빼고 나머지 5가지 사업에서는 주택도 고치고 기반설을 다 고쳐주는 방식이 다 있는데 관리사업만 유일하게 없습니다. 관리사업은 주택을 시행자가 손대지 않고 시행자는 기반시설만 주로 손댄다는 점에서 주거환경을 관리하는 차원에 머물리는 소규모 사업이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관리사업 하게 되면 주택을 손대지 않아요. 주택은 토지 등 소유자가 스스로 하게 되죠. 토지 등 소유자가 스스로 한다는 얘기는 정비사업 하는 게 아니죠. 시행자가 하는 게 정비사업 아닙니까? 그래서 관리사업은 시행자가 주택 손대지 않고 기반시설만 고쳐준다는 점에서 간단한 소규모 사업이 되는 거예요. 꼭 이 말을 놓치면 안 됩니다. 이 점에서 다른 거 구별이 되니까. 그리고 가로주택 정비사업에서는 이것은 다른 5가지가 구별되는 게 나머지 5가지는 정비구역이 구체적으로 지정된 곳에서 하는 사업을 얘기하는데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가로구역에 있는 주택을 정비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정비사업이 개발사업보다는 작지만 정비구역보다 훨씬 작은 게 가로구역입니다. 우리 가로구역이 거리가 짜 도로로 짜, 거리의 도로, 이 도로로 둘러싸는 일단의 지역이 가로구역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가로구역이라는 것도 우리 건축법에서는 건축상 도로로 둘러싸인 거 다 얘기를 하지만 정비법상 가로구역은 훨씬 좁은 개념이에요. 정비상 가로구역은 그냥 도로가 아니고 도시계획도로로 둘러싸여 있어야 됩니다. 도시계획도로로 둘러싸여 있어야 돼요. 여기서 도시계획도로라는 것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돼서 설치되어 있는 도로를 얘기하거든요. 보통 도로는 안 돼. 도시계획 도로로 전체가 둘러싸인 것이 하나의 가로구역이 된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것은 정비구역보다는 자체로 이 가로구역이 작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가로구역에 있는 주택을 간단하게 정비한 데라서 소규모 사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로구역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서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정비 기본계획을 통해서 예정구역 예정구역 지정하고 정비계획 수립한 다음에 여기 범위에서 구역 지정하고 이 둘과 이것은 구역 지정을 위한 계획 요 세 가지는 아예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적용이 안 되는 그 점에서 간단한 사업이 되는 겁니다. 기존에 있는 가로구역에서 간단하게 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두시고 지금 세 가지 특징을 말씀드렸는데 그럼 개선사업과 재개발 재건축은 어디서 차이가 나느냐? 자 우리 정비기반설이 얼마나 열악한지 노후불량 건축물이 멀쩡한 건축물이 아니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있어야 정비사업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밀집되니 그 정도에 따라 사업을 판단하는데 개선사업 달동네라고 했잖아요. 달동네라면 기반설이 극히 열악, 노후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 달동네 연상하시면 돼요. 극히 열악, 과도 밀집 이완 들어갔을 때 개선사업 하는 거 아닙니까? 재개발과 재건축의 차이는 이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다는 건 둘이 똑같아요. 밀집되어 있다는 건 똑같은데 기반설이 열악하냐 양호하냐 여기서만 차이가 날 뿐입니다. 주로 제가 강북에 단독주택 위주로 개발되어 있던 것을 정비사업하는 게 재개발이라고 보시면 되고 서울 강남에 주로 공동주택 위주로 개발되어 있던 주로 아파트 위주로 개발되어 있던 것을 정비사업하는 걸 재건축이라고 보시면 돼요. 느낌 잡을 때. 그래서 재개발 같은 데서는 둘은 다 밀집은 똑같지만 옛날에 단독주택 위주로 개발되어 있던 것은 골목길 기반설도 열악하죠. 근데 아파트 재건축하는 데는 기반설은 양호한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건물은 낡았어도 열악과 양호 차이가 나죠. 그래서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주로 6가지 정비사업 중 웬만한 예는 재건축이 제일 말썽꾸러기라 재건축에서 주로 예외가 나온다. 이런 느낌 잡으시고 그렇지 않은 예는 그때그때 생각하시면 돼요. 주로 예는 재건축이다. 이렇게 느낌 잡으시고 이 중에서도 제일 못 사는 곳이 개선사업에 있는 소유자고 제일 잘 사는 곳은 도시환경 정비사업의 소유자가 되겠죠.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 상가나 공장 소유자가 되겠으니까 자 이렇게 느낌 잡고 시작을 합니다. 시작을 하는데 하나 이제 보시면 139쪽에 자 1번 얘기가 139쪽에 1번 얘기가 정비법령상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정비사업은 자 작년 문제인데 보세요. 도시 저소득층의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 벌써 이렇게 나오면 너무 쉽지 않습니까? 활동내 개선사업을 얘기해요. 극히열악 과도밀집 개선사업밖에 없잖아. 그래서 아주 이렇게 쉬운 문제도 쉽습니다. 그래서 쉬운 문제 잘 풀면 되고 어려운 문제는 뭐 틀려도 괜찮지 않습니까? 쉬운 문제를 정확히 잘 푸는 게 중요해요. 아주 쉽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은 정비법상 정비사업과 공동이용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 도시환경 정비사업은 도시환경 정비사업이에요. 그럼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에서 벌써 틀렸잖아. 이렇게 나오면은 아까 나왔던 개선사업이 나와야 됩니다. 도시환경 정비가 되기 위해서는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으로서 이 말이 들어가야 되죠. 그 다음에 2번 주거환경 개선사업 나왔네요. 개선사업은 아까 저소득 주민이 크게 나와야 된다니까요. 1번처럼 단독이나 다세대가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 기반시설과 공동이용설 확충을 통해서 주거환경을 보존하겠다. 이렇게 주택 손댄다는 얘기 없이 정비 기반설과 공동이용설 두 가지, 즉 제가 정비 기반설 등이라고 표현했던 것이죠. 이것을 확충을 통해서 하겠다. 이것이 주거환경 관리사업 얘기하는 거예요. 주택 손대지 않고 정비 기반설만 손대겠다. 이게 관리사업입니다. 그리고 3번의 공동이용설은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동작업장, 세탁장, 어린이집, 우리 개념 중에서 공동이용시설과 정비기반설을 좀 구별하는 것도 가끔 내는데요. 우리 정비기반설은 기반설 중에서 정비가 나 있는 우리 보통 배웠던 기반설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공동이용설은 기반설이 아닌 것 중에서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걸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동작업장, 주민들만이 공동작업을 하겠죠. 세탁장, 아파트 내 세탁장에서 아파트 주민만 쓰는 어린이집, 그 아파트 내에 있는 어린이들만 쓸 수 있는 공동시설, 이용시설 맞습니다. 기반설, 광장 같은 건 누구나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공동이용시설은 그곳에 주민만이 쓴다는 점에서
여러분들 어린이 놀이터 이런 것도 마찬가지지. 어린이 놀이터, 뭐 운동시설 이런 거. 어린이 놀이터면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가 있으면은 어린이 놀이터가 있으면 다른 아파트 어린이들이 쓰는 거 아니잖아요. 그 아파트 내 어린이만 쓰는 거 아닙니까? 노인정 이런 거 다 공동이용시설이겠죠. 3번이 맞고 4번의 재개발 사업은 양호밀집, 양호밀집하면 재건축이 되죠. 재개발은 열악밀집 그래야 되죠. 주거환경 관리사업은 노후전에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는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에선 가로구역에서 하는 사업이라면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개념 알라고 낸 겁니다. 자, 3번에 맞을 부분 다른 것들이 왜 틀리는지. 그 다음에 3번의 정비법상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이것도 기출문제지만 간단합니다. 건축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그 밖에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건축은 노후불량건축에 해당. 노후불량건축 개념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렇게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안전사고 우려가 있다. 당연히 이게 양호한 건축물이 아니고 노후불량건축물이 해당되겠죠. 이번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라면 양호 밀집. 자, 또 틀렸죠, 그죠? 양호 밀집이면은 재건축입니다. 23회 때 문제인데 이것도 쉽게 낸 거 아닙니까? 2번이 틀렸잖아. 3번에 도로, 상하수도, 공원, 공용 주차장 다 여러분들이 배웠던 기반설의 하나죠. 국회법에서 기반설에 배웠던. 그래서 정비 기반설에 해당되는 겁니다. 4번에 재개발 사업의 정비위원회 소재한 토지 지상권자는 토지 소재에 해당한다. 자, 우리 정비법에서는 토지 등 소유자 개념도 정확히 알아야 돼. 우리 개발법에서는 환지에서 토지 소유자만, 정비법에서는 주로 관리청에 따라 건물 주는 것이라 토지 등 소유자가 들어가는데, 이 토지 등 소유자 개념도 6가지 사업 중에서 재건축이 주로 유예니까 재건축 따로 나머지 따로 이렇게 이제 나누면 돼요. 그래서 재건축이 아닌 나머지 사업에서는 정비구역 또는 뭐 가로주택만 가로구역이 되겠지만, 나머지에서는 정비구역 또는 가로구역에서 있는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 지상권자. 그러니까 소유자 중에서는 토지 소유자, 토지만 가지고 있어도, 건축물 소유자, 건축물만 소유하고 있어도, 거기에다가 또는 그러니까 지상권자까지. 자, 우리 소유자가 아닌 자 중에서는 지상권을 소유권에 준할 정도로 제일 큰 것으로 봐서 지상권자 이익 정도만 지켜주겠다. 소유자가 아닌 자에서는 지상권자까지만 들어가지 다른 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재건축이라면은 재건축은 정비구역이 아닌 곳도 예외적으로 가능하거든요. 정비구역이 아닌 곳에서는 아파트 연립 20세대 이상 하고 잘 때 가능한데, 어쨌든 재건축이라면 정비구역 안에 있든 정비구역이 아닌 곳도 포함되니까 정비구역 아닌 곳에 있든 일정한 건축물 및 부속소재라고 보시면 돼. 미시니까 또는 거 미시니까 이 건축물 소유자 아니고 건축물 소유하고 있는 것에다가 그 건축물이 속하고 있는 부속 토지까지 같이 가지고 든 사람만 됩니다. 그러면은 다른 5가지 정비사업보다는 토지 등 소유 개념이 훨씬 좁은 거예요. 토지만 가지고 있어? 안 돼. 건축물만 가지고 있어도 안 됩니다. 지상권자 아예 안 돼요. 정확히 아셔야 되고. 사실 주로 제가 재건축할 때는 아파트 재건축 주로 한다고 했잖아. 그럼 아파트 내 그 사업에 참여할 사람이면, 그 공동주택은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그 부속 토지를 대지 지분으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것 하나만 가지고 있는 사람 없잖아요. 그래서 건축물 및 부속 토지 소유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안 돼요. 그 중에 그것도 정확히 알아야 될 용어인데, 재개발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재건축이 아닌 사업이죠. 그러면 소유 토지의 지상권자는 토지 소유에 해당하는 거 맞는 거죠. 재건축에서만 이 사람이 안 되잖아. 5번의 건축법에 따라 건축 허가를 얻어 아파트나 연립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는 주택단지에 해당한다. 자, 이게 뭐 주택단지에 들어갑니다. 건축 허가를 받아 아파트 연립을 건설한 것도 주택단지에 들어가요. 자, 4번 문제 보시고, 4번이 정비법에서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할 수 있는 가로구역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거. 자, 우리 가로주택 정비사업 가로구역에 대한 개념도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옳지 않은 것은 도시계획도로로 둘러싼 일단의 지역. 정확한 표현이죠. 도시계획도로. 그냥 도로가 아니에요. 그냥 도로로 둘러싸인 것은 건축법입니다. 도시계획도로로 둘러싼 일단의 지역으로서 면적이 1만 미만 작아야 돼요. 이거는 이런 요건도 있지만 이 면적이 1만 미만 작아야 됩니다. 1만 미만. 1만 미만이면 가로 100m, 세로 100m 곱하면 면적이 많이 되죠. 그거 작아야 된다는 거예요. 만 미만 아주 작아. 그래서 작은 사업이고요. 맞고,
해당 지역의 일부가 광장, 공원 또는 너비 6m 이상 건축상 도로에 접한 경우에는 해당 시를 도시계획도로로 본다. 이런 얘기도 있죠. 여러분, 지금 보통 이제 하나의 가로구역이 도시계획도로로 둘러싼 일단의 지역을 전체를 얘기한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 이 부분이 도시계획도로로 둘러싸여 있지 않죠. 3면만이지 여기는 아니에요. 근데 여기 아닌 것에 뭐가 도시계획도로는 아니지만 뭐가 있느냐? 광장, 공원 여러 가지 뭐 공용주차장 포함해서 여러 가지 있어요. 제가 다 생략하고 일부만 여기 나와 있는 거 판단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다 들어가면서 그 중에서 도로라면, 그냥 도로는 건수선 도로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도로라면은 이 너비 6m 이상 되는 건수선 도로라야 도시계획도로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건축부선 도로가 너비 4m 이상의 도로를 얘기하거든요, 원칙이. 그런데 건수선 도로가 도시계획도로로 의제가 되기 위해서는 너비 6m 이상 되는 도로에 그러니까 이게 도시계획도로는 아니라 하더라도 너비 6m 이상 도로에 접하고 있다면 이건 도시계획도로로 봐서 하나의 가로구를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면 노후 불량 충월 수가 전체 수의 3분의 2 이상. 자, 우리 아까 면적 만 미만인데 노후 불량 충월 수도 3분의 2 이상이면 돼. 즉 세 채 중에 두 채 이상만 노후 불량 어쩌면 가로주택 정비사업 할 수 있다 보시면 됩니다. 4번에 사업구역에 단독주택만 있는 경우에 기존 단독주택 호수가 20 이상이어야 사업이 가능하다. 자, 여기서 이 가로구역 요건을 갖췄다 하더라도 뭐예요? 통과되는 또 도시계획도로가 설치되면 안 되죠, 그죠? 하나의 가로구역이니까. 어쨌든 가로구역 요건을 채웠다 하더라도 가로주택 정비사업에 의해서는 이곳에 주택이 몇 채 있어야 되는 겁니다. 주택이 몇 채 있어야 되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근데 여러분, 여기에 단독주택만 있다, 10호 이상. 공동주택만 있다, 20세대 이상. 단독이 이제 좀 더 단독이 갖고 있는 대지가 넓으니까, 보통 공동이 20세대 이상만 있으면 된다면 단독은 차지하는 땅이 더 넓으니까 10호 이상만. 만약에 단독과 공동이 섞여 있다면 그 합한수가 20 이상일 때예요. 근데 이때 합한수가 20이 안 돼도 단독주택이 만약에 10호 이상 채운다면 아까 단독주택 10호 이상 요건에 따라 할 수 있기 때문에 합한수가 20 미만에도 괜찮다, 그런 요건. 그래서 4번은 지금 맞는 얘기고, 이게 둘이 있으면 합한수가 20 이상. 5번에 사업구역에 지금 4번이 단독주택 많이 있는 경우죠. 많이 있는 경우는 10의 10 이상이지. 제가 지금 합한 거 설명하다가 합한 것으로 지금 봤네요. 단독주택만 있다라면은 10호 이상이에요. 공동주택만 있으면 20, 합한수 20 이런데 요거 틀렸죠. 그리고 5번에 사업구역에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 함께 있다면 기존 주택의 합한수가 20 이상이어야 되는데 20 미만이라도 기존 단독주택 호수가 10 이상이면 사업이 가능하다, 이 얘기도 맞는 겁니다. 원래는 20 이상이어야 되는데 5번 얘기도 맞아요. 5번 정비법 영상 가로주택 정비사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작년 문제네. 작년 문제. 광역시의 군수는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정비계획을 지정하라. 자, 여러분, 보통 지금 여기서 광역시 군수라면 구청장처럼 봐주니까 이 구청장이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구역 지정을 하라. 아이고, 구역 긴급한 경우만 지정하죠. 이 사람에게 지정 신청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보시는 게 보통인데 여기는 이렇게 보는 것 자체도 틀렸어요. 왜냐하면은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전제로 해서 묻잖아요. 제가 아까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기존에는 가로구역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요 규정은 아예 적용을 안 한다 그랬죠? 적용을 아예 안 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정비계획 수립하고 구역 이 얘기 자체가 필요 없어요. 가로주택 정비사업에서는. 다른 사업이라면은 다른 사업 따져도 이 사람에게 신청하는 것이니까 이 지문은 틀린 것이지만 여기 1번 지문은 아예 정비계획 구역 지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틀린 것이고 통째로 틀렸고. 2번에 조합을 설립하려면 정비계획 지정 고시 후 조합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 자, 우리 추진위원회는 원래 조합을 설립하고자 할 때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야 되지만 가로주택 정비사업만큼은 구성을 안 합니다. 작은 사업이라, 소규모 사업이라 추진위원회 구성할 필요 없다. 바로 설립인가 신청 들어가서 조합 만들면 돼요. 그래서 추진위원회 구성 안 하는 예 틀렸습니다. 3번의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가로구역에 있는 기존 단독주택 호수와 공동주택 세대로 합한수가 10 이상일 때 시행할 수 있다가 아니고 이때는 20 이상일 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틀렸고. 4번에 가로구역이 경사지에 위치하지 않은 경우
경세지 위치하지 않은 경우 건폐율 산정 기준은 2분의 1 범위까지 완화할 수 있다. 이게 작년 문제인데 이런 거 몰라도 충분히 맞춰요. 이상한 거 정답 아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시라 했잖아요. 세분하게 다 보실 필요 없어요. 5번 보시고 나서 정답 안 풀릴 때 4번 보는 거예요. 5번에 사업 시행자는 가로구역 있는 기존 단독주택 호수와 공동주택 세대로 합한 수 이상 주택. 이게 당연히 맞는 거 아닙니까? 정비사업 하는데 기존 주택수보다 작게 정비사업 하는데 작지만 않은데 그래서 둘 합한 수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라. 이게 단순하게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4번은 뭐 해설도 해놨지만 근데 몰라도 돼요. 몰라도 됩니다. 정답은 5번에서 간단하게 나온 것이고 6번에 정비법에서 규정하는 노블랑초에 해당하지 않는 것. 이것도 지금까지 한 번만 탁 등장한 문제이기 때문에 전부 세밀하게 할 게 아닌데 여러분들이 노블랑초를 수호 보시면은 굉장히 양은 많아요. 근데 한 번밖에 안 넣었다니까. 그래서 다른 건 낼 수도 없습니다. 한 번 낼 때도 그 숫자 구별하는 거. 예를 들어서 비용 분석을 한다. 그럴 때는 건물 시공을 40년을 보는 거. 비용 분석이 아니고 어떤 구조적 결함들이 있다 그러면은 20에서 30년 사이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다. 이 둘만 구별하시면 돼요. 다른 것들은 바꿔내면 이상한 것들이야 그게. 그래서 노블랑초 개념 많아도 공부하는 요령이죠 이게. 봐서 이제 대충 문제 있다 생각하면 노원처럼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 여기서도 그 숫자만 구별하면 되기 때문에 혹시 나온다 하더라도 안 나왔 지금까지 잘 안 나왔지만 그냥 1, 2번은 그냥 읽어보시면 이거 문제 있다 보시면 돼요. 3번은 해당 건축을 준공일 기준으로 40년까지 사용하기 위해서 보수 보관하는 데들은 비용이 이게 이제 40년까지 충분히 쓴다고 봐서 비용 분석할 때 40년을 보는 거예요. 40년까지 사용해서 보수 보관하는 데들은 비용이 철거 후 새로운 건축을 건설하는 데는 비용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면 그러면 오히려 철거 신축비가 작게 된다는 얘기니까 정비사업에 해당되는 걸로 봐서 아예 부셔버리고 새 건물 짓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40년까지 쓰기 위한 보수보강비가 철거 신축보다 클 것으로 예상된다.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맞고요. 5번 보시면 노후화나 구조적 결함 등이 있는 건축물로서 준공된 후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건축물. 그런데 여기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을 35년으로 정했다 이렇게 전제를 해서 그래서 틀린 겁니다. 이게 우리 조례로 정할 때는 20년 이상 30년 이하에서 정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35년은 아예 30년을 넘어서기 때문에 못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울시 같은 데서는 이 목적으로 30년을 서울시 조례로 정해놨어요. 30년을 넘기지 못하죠. 그래서 목동 아파트 같은 게 30년이 지은 지 지났기 때문에 이제 재건축으로서 그렇게 요새 각광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3번과 5번을 구별하시는. 자, 7번의 정비보상 토지 등 소유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기본적인 문제. 아까 토지 소유자는 재건축에서만 건축물 및 부속 토지 나머지는 소유자 중에서는 토지 건물 그리고 소유자 아닌 자에서는 지상권자. 그러면 1번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정비구역 안에 소지한 건물 소유자 들어가죠. 주거환경 관리 사업이요. 구역 안에 소지한 지상권자 들어갑니다. 근데 자 재건축이 나왔어요. 그럼 정비구역 안에 소지한 정비구역 바뀌면 아예 틀리고 그죠? 안에 소지한 지상권자잖아. 지상권자. 재건축에서는 지상권자 없어요. 토지나 건축물만 소유한 자도 안 됩니다. 일정한 건축물 및 부속 토지 둘 다 갖춰야 되기 때문에 제일 좁아요. 3번 틀렸고 4번에 가로대 정비사업이면 가로구역에 있는 걸 전제로 한 지상권자가 되는 거. 5번에 재개발 사업이면 정비구역 안에 소지한 토지 소유자 당연히 되죠. 당연히 되죠. 그 다음에 144에서는 저 정비 기본계획에 대한 내용인데 여러분 제가 기본계획과 정비계획, 정비구역에서는 요 틀을 좀 기억하시고 우리 기본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재검토 들어가는 이 방향자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 정도만 사실 여기와 지정권자와 군원 아까 수립 안 한 데서 특광시장 10년 단위 수립하고 5년 재검토다. 시 중에서도 대도시가 아닌 보통 시라면 원래 수립을 해야 되지만 도지사가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시는 생략할 수 있다. 뭐 그런 내용. 그리고 기본계획에 대해서 뭐 수립할 때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의견 들어오는 지방의회에게 의견 묻고 지방의회는 60일 이런 것들은 평상시에는 잘 안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여기서도 쉽게 나오면 쉽게 맞추고 아주 어렵게 낼 때는 어렵게 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신경 크게 안 써도 됩니다. 그리고 정비는 이 사람들이 기본계획본에서 수립한 다음에 각각 신청하거나 직접 지정하는 거 있었죠. 그죠? 뭐 이런 거에서는 뭐 쉬운 것도 좀 낮추겠다. 좀 까다롭게 내면은 그러겠다. 이런 느낌으로 좀 봐주세요. 자, 1번의 정비 기본계획에 대한 내용이다. 바른 설명했는데
특별시장, 광역시장, 자치시장, 자치도시와 시장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요거는 왜 틀렸냐면은 군수가 들어가서 군수는 처음부터 수립을 안 하는. 이번에 기본계획은 20년마다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해요.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라. 5년마다 타당성 검토는 좋은데 20년이 틀렸죠. 10년마다 수립입니다. 3번의 수립 시 지방의 의견을 들을 때 지방에는 30일 의견 제시해야 되며 의견 제시 없이 30일이 지나면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요거 지방의회는 기본계획이든 정비계획이든 60일 내에 의견 제시고 60일 내에 의견 제시 안 하면 이의 없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거 갖고서 이런 숫자를 바꿔내는 건 조금 무리죠. 어쨌든 지금 옳은 거 찾으라고 했기 때문에 틀린 숫자로 해서 정답 아닌 걸로 한 겁니다. 만약에 틀린 설명을 하면서 요거를 틀리게 냈다면 그건 단순한 숫자 문제가 되거든요. 좀 이따 다시금 말씀드리고 4번에 대도시장이 아닌 시장인 대도시장이 아닌 보통의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 변경할 때 도지사 승인을 얻어야 되며 도지사가 이를 승인함에 있어서 지방에서 심의를 거친다. 절차 중에서 이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특별시, 광역시, 자치시, 자치도에서는 이 사람이 그냥 하는 것이지 뭐 누구의 승인 받진 않아요.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 앞에서 할 때도 이런 느낌, 우리 도시군 기본계획 할 때도 특별시, 광역시, 자치도면 그 사람이 국장 통제 받지 않고 그냥 스스로 다 한다 그랬죠. 그런데 시군은 도지사 통제를 받는다. 아직 작아서. 그래서 여긴 군수 없으니까 하는 얘기. 여기서 시장에 수립할 때는 도지사 승인 받고 이런 도지사 통제를 받아요. 대도시장만 해도 안 받습니다. 보통 대도시장은 보통 시장이 도지사 통제받고 대도시 시장 이상이면 누구 승인 안 받고 혼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대도시장이 아닌 시장이라 수립할 때 도지사 승인을 받는다 맞고요. 도지사가 승인함에 있어 심의 거쳐라 맞습니다. 5번의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기본계획에 대해서 국장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스스로 한다니까요. 스스로 국장의 승인을 받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뭐 어렵게 내도 그냥 이 정도 선이에요. 이 정도 선. 자, 좀 10분 쉬었다가 또 진행을 하겠습니다.